지금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며 일기 내각이 거의 윤곽을 갖췄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현역 의원이 8명이나 참여해 최근 정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당은 국민주권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명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보훈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선은 경제 위기 극복과 검찰, 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조기에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등 개혁이 예고된 부처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된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경제사회 부처에서는 전문가를 중용했는데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이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지 49일 만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오전에는 파행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 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일정 공지하면서 오늘 종합정책질을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 내일은 소위를 하겠다. 7월 3일에는 전체 의결을 하겠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종합정책질이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하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종합정책질의는 이틀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은 됐지만 이 파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좀 문제다 이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소속 의원으로 이제 선출했는데 적어도 이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또 본질적인 행정부 견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예결특위를 설사 여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야당의 어떤 질의와 검증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는 이틀 동안 정책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 1차 추경 당시보다 추경액이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틀을 진행을 했었던 추경인데 유독 이번에는 여당에서 하루만 하겠다라고 이제 속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책 질의가 하루를 하느냐 이틀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30조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혈세를 바탕으로 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송곳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검증에 시간을 너무나 좀 짧게 주려고 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에서 좀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예결위 2차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좀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근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게 아니고요. 여야가 공감대가 돼 있었던 거죠. 대선 이전입니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본인이 당선된다면 당선된 날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서 30조 정도의 추경을 갖다가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야 모두 추경이 매우 긴박하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우리 경제, 그다음에 민생이 너무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다 공유된 부분이고요. 예산 규모 같은 경우도 30조 정도 쌍방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합의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현금 살포다. 그다음에 취임 축하금이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건
내부에서 논의한다고 합의될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방안들을 다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을 결합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수용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어떤 보편 지원이라는 것도 결합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추경 편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전 잘 이해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또는 정부와 다르게 이러이러한 추경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쟁점들이 명확했을 때 토론들을 듣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신데 좀 매우 지금 추경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국민의힘이 좀 정치 어떤 공격성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틀을 수용했으니 네. 그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왜 이틀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진짜 이틀을 해야만 했었구나. 만약 그런 것이 안 나온다면 이틀 하자고 했는데 내용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또 추경도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거야? 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 또는 정부가 제기한 추경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좀 명확히 밝혀주신다면 좀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냥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틀간의 정책 질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혹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국민청문회를 열었다라고 들었어요. 국민청문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된 맹탕 청문회, 이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청문회였고 막판에는 결국은 자료와 증인이 없는 이 청문회를 더 이상 존속할 의미가 없다 이런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국은 뭐 파행으로 시작이 됐죠.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 미비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뚜렷한 좀 올바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오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장에는 뭐 배추도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 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정치 자금의 후원의 그런 의혹이 짙은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소명한 것이 어떤 객관적인 물증과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내놓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만 믿어달라라는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모로부터 한 2억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뭐 장부가 있습니까? 계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말로 장모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전히 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조금 더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명이 됐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로만 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인사청문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나온 자료와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소위 지금과 같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들은 전 정부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6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고 국정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교기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인수위 절차도 없이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한 상황에서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세계적인 외교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들에 맞게 인준을 빨리 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인준이 맞다.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반응도가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았었죠. 단독으로도 총리 인준을 못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초기이기 때문에
소위 국정이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증빙이 안 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6억을 문제 제기한 것 중에서 4억 중반 이상은 다 대부분 좀 해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위 이 장모나 부인의 통장을 다 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저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왔다라는 건데, 그거 못 믿겠으니까 그 돈 내라. 그거 까야지만 우리가 인준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타당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추경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승적 차원에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추경 문제와 총리 인준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해주고 나가는 것이 야당이 좀 도와줘야 될 대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발목 잡기 한다. 정권 초반에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돼야 될 인준 등등, 그리고 추경 등등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목이 잡는다고 잡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슈퍼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총리 인준도 그렇고 추경 통과도 그렇고 뭐든지 무소불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견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 태도의 논란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해소할 수 없는 의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 간의 돈 거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것은 결국은 개인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지 어떤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이 확인되는 것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적어도 고개를 숙이고 총리 후보자로서 좀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실은 이미 총리가 마치 된 것처럼 정책 간담을 한다든지 공무원들 군기 잡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약간 오만과 독선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뭐 107석밖에 106석밖에 안 되는 야당이 비판하는 것조차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민의힘 의원들께 고맙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법사위원장 정도는 야당에게 양보함으로써 대승적인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치의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따라달라? 이것은 야당에게 야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다른 거 부분보다는 이제 아마 뭐 총리 후보자가 아직 결정되기 전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불미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아니다라는 판단들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서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건데요.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총리 인준마저도 거부하시고 인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기보다는 좀 야당에서 일정하게 좀 이 부분을 좀 수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더 논쟁하게 된다면 또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매번 여야가 이런 정도의 싸움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7월 3일 날 이 표결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야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그냥 진행되겠죠. 근데 뭐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한정 미루라고 할 수 없는 건 추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장난이 아니고, 민생은 저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죽을 맛인 상황인 이런 처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적소에 적시에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3일이라고 딱 뭐 못을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7월 초에는 추경 문제에 대해 추경 문제가 통과돼야 국민들도 이제 어느 시점들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좀 재정이 풀어주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7월 3일이라고 못은 박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7월 초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추경과 인준안 거의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그런 관성대로 간다면 결국은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독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언제 인준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느냐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이라든지 경제 문제가 정말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면은 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무더기로 장관을 임명합니까? 원래는 보통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한 다음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장관 인사는 속도전을 하면서 총리가 지금 하루빨리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고요. 결국은 하겠죠. 결국은 하겠지만 그래도 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내지르는 비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이는 것이 그래도 이제 막 출범한 정부로서는 그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총리가 임명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총리와 장관을 좀 빨리 임명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총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대통령 그 다음으로. 그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재부 같은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과 재정을 좀 나누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재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등 속도를 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따져서 합의 가능한 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합의해주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 속도를 내야 되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이 어떤 속도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좀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인 거야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한다고 한들 그 토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쟁점은 이거야. 국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정확히 제시하신다면 전 그 토론은 매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같이 뭐 예를 들면 현금 살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내용 가지고 토론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잡을 것이냐,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퇴임이죠. 저절로 된 퇴임이었고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겸임 부분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를 조금 더 이어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를 조기에 구성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을 놓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다수가 그래도 빨리 새 인물을 전대를 통해서 뽑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계파를 초월해서 좀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 지난 김문수 후보 당시 시절에 대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적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선출됐던 비대위원장인 만큼 사실 대선 이후에 어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립된 어떤 원칙과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혁신의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빨리 한 8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관리형 비대위를 새로운 또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원내대표가 잠시 겸임을 하면서 전대에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제가 볼 때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이제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의 변화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가 열려야겠죠. 전당대회가 열려서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부, 그 새로운 지도부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어떤 동력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전 건강한 야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건강한 야당이 만들어져야 올해 10월, 11월에 있을 정기국회, 그다음에 예산국회에서 좀 여야가 좀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토론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라고 얘기되는 당권을 일정하게 유린했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사과와 설명, 그다음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좀 발판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으로 올라서 59.7%,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올라서 33.6%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를 넘겼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쪽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다라는 말을 제가 또 자랑삼아 얘기하기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 지지율 자체가요,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취임 초기보다는 아래로 하향하는 어떤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취임에 대한 기대감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우상향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이 단합된 어떤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좀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준 국민의 참뜻을 잊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인준을 받게 될 총리, 그다음에 임명될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 초반에 보여왔던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거의 피곤에 쩔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최선의 일을 다 해주신다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국정 운영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고, 야당과의 토론 과정에서도 좀 더 우위에 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히 경청해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석이 많다고 독단, 독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순간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잘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 부분이 조금은 가슴 아플 것 같긴 하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만큼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아직까지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뭐 총리 후보자 논란이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잡음이 없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까지 두루두루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는 이게 약간 좀 진보 보수층의 어떤 정치적 성향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TK를 중심으로 한, PK를 중심으로 한 또 60대 이상의 보수층, 중도 보수층들은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출범을 한 이상에는 당분간은 좀 응원하고 지지해주자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보수층의 정치적 성향성도 좀 저는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만하지 않고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였죠. 6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추가 인선 지명이 있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이른바 이번 정부의 핵심
지역이죠. 이제 핵심 부서의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혁을 완수해야 될 분야에 대한 후보자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투 트랙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것을 진행해야 될 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앉힘으로써 실제로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함으로써 개혁 추진들의 동력들을 확보하려고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기재부를 비롯한 다른 장관, 소위 이제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그리고 또 실용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앉았을 경우는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했고 안정적이었던 관료 출신이나 사장 출신들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민생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예를 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적절한 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적절한 배합은 뭐 이미 일관되게 얘기했던 실용과 능력 위주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식 어떤 인사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일 잘해야죠. 네. 임명된 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외의 인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좀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질병관리청장을 할 당시에 그 코로나 당시에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관련된 의료용품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뭐 가졌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논란을 정면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라도 김민석 후보자 논란을 보니까 이거 뭐 논란이 됐지만 지지율도 별로 타격도 없고 별로 이렇게 국민적으로 지탄받지도 않는 걸 보니까 은근슬쩍 이런 문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런 인사를 했다라면 저는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헤아려주는 면이 있지만 당시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약간 의외였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사람이 결국은 검찰 개혁의 칼을 다시 한번 잡은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좀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 이 어려운 중차대한 과제를 찐명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근본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저는 특히 산업부의 김정관 후보자를 임명한 부분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 직접 플랫폼 에너지 사업을 운영했던 기업인을 앉힌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라든지 산업의 어떤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좀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일단 뭐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많아서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8명이면 좀 많긴 많아요. 예,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특수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소위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됐고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갑자기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복합 위기 상황들이 존재했었는데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뭘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뭐 초반만 하더라도 인사 검증하던 예를 들면 실무자 같은 경우가 뭐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들은 인수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검증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당대표를 한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거리에서 다 봐왔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능력도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면 같은 경우도 대통령 스스로가 검증을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을 초기 위기 상황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조건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배치된 인물들 같은 경우 제가 봐도 능력상으로는 그렇게 밀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3번 내지 5번 정도 대부분 다 선거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제 문제 핵심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만큼 위기에 대처할 만한 본인들의 능력들을 부처에서 얼마만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또 관료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문제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두는 부릅뜨고 비판해 주시면 가시는 장관들 같은 경우도 정신 차리고 일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임명 이후에도 우리의 견제는 인사청문회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이 많이 기용된 배경.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서는 확연히 많은 숫자입니다. 보은성 인사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다. 이것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증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쓰는 문제가 내가 직접 써보지 않은 인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어떤 평가 인상에 의존하는 인사라면은 그것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하는 것은 당내 여론 관리 측면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이미 잠재적인 계파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여러 중진 다선 의원들을 장관직으로 포진을 하면은 그만큼 당내적으로 친명 여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무기도 아마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